안녕하세요. 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서기하고 있는 50대 여성 이혜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평생을 시어머님 모시고 뒤늦은 일을 하며 살뜰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설비 기사님이 화장실에서 던지신 그 한마디 때문에 제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이자 가죽공방 사장이었던 제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풀어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빵집에서 일하다 남편과 만나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품끈이 긴 것도 아니었죠. 친정집도 두 분이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고 계셨고, 남편은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제가 결혼을 잘했다며 부러워하곤 했죠. 하지만 생활을 해보니 그게 부러워할 만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이 결혼했으니 남편 시댁이 하자는 대로 뭐든 해야 했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시집살이도 다 견뎌야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하고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서 말이죠. 이 시집살이라는 게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힘들게 해도 티는 안 나고 혼나기만 하거든요. 잘해보려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더 지치기만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악담을 그저 감내하며 받아들이고 남편의 무관심에도 그를 내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챙겨주는 일상이 제겐 점점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우울증이 오더군요. 당시에 꽤 심해서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이 집안에만 있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은 남편이 제게 해보고 싶은 게 있냐고 묻더군요. 그때 가죽 공예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 가죽의 촉감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 제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선택한 가죽 공예가 곧 제게 직업이 되는 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힘든 일을 잊고자 시작한 일이었기에 더 절실히 매달려서 더 빨리 늘고 더 빨리 솜씨가 좋아졌던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시작한 가죽공예가 입소문을 타서 나중엔 번 돈으로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그리고 점점 제 공방은 잘 돼갔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결국 큰 쇼핑몰에서 제 가죽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본점에 사장님 제품을 정식 입점시키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제품을 본점에요? 네, 2달 뒤에 정식 계약 진행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지방 매장에서 사장님 제품 인기를 봤거든요. 아, 정말요?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15년을 키우신 브랜드인데 이제 본점 들어오실 때 됐죠.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작업대 앞에서 손을 떨었어요. 15년이에요. 15년. 새벽부터 가죽 만지며 살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저 오늘 대형 쇼핑몰 본점에서 입점 제안 받았어요. 그래, 잘 됐네. 2달 뒤에 정식 계약할 거예요. 수고했어. 남편은 그렇게 짧은 말 2마디 던지고 박수만 2번 짝짝 치고 말았어요. 그 반응이 좀 서운했지만 남편보다 더 차가운 분은 따로 계셨죠. 너 정말 눈치가 없는 거니? 정신이 없는 거니? 네 아비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 시어머님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잘난 척이라뇨. 좋은 일이라서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건데.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 할수록 우리 아들은 뭐가 되니? 돈 번다고 유세야? 애초에 너 정신병일 때 그딴 거 손도 못 대게 했어야 해. 지금 봐라. 너 가죽 공방 한다는 것도 다 진짜가 맞긴 해? 뭐 뒤로 나쁜 짓 하면서 돈 버는 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정식으로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만든 물건이 어떻게 쇼핑몰에 들어가? 시어머니는 제 우울증도 못마땅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정신병이라고 부르며 저를 환자로 몰아가기 바빴죠. 정신병이라니 그게 무슨...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이 집에 많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전 그냥 작품 만드는 게 좋은 것뿐인데. 됐다 됐어. 너 잘난 거 알겠으니 그만해라. 입맛 떨어진다. 어머님이 수저를 던지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전 그저 멍하니 빈 의자만 바라봤죠. 그날 밤 안방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앞에서 말투 좀 조심해. 자식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무신당한다고 하시잖아.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려고 한 말인데 제 어디에 잘난 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머니가 하는 말을 좀 들으라는 거야. 뻗대지 말고. 그리고 공방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집안일에도 좀 신경 써. 시어머니 심기 살피는 것도 며느리가 하는 일이잖아. 기가 막혔지만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가게에 들른 딸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어제 할머니 또 그러셨어? 괜찮아. 늘 그러시는 분인데 뭐. 엄마 참지 마. 엄마가 이번에 쇼핑몰 들어가면 엄마도 어엿한 사장님이라고. 지원아, 엄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안 괜찮은 거 내가 다 아는데 맨날 괜찮대. 지원이만큼은 늘 제 편이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소식이 우리 집안에 숨어있던 무서운 비밀을 끄집어내는 도화선이 될 줄은요. 문제가 시작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단골 손님이 저를 공방 한쪽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 사장님,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동네에 사장님 얘기 도는 거 아세요? 무슨 얘기요? 사장님이 정신병 걸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정신이 나갔는지 위아래도 못 알아본다고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다른 손님한테서 듣긴 했는데 그냥 동네 그런 소문이 도네요. 아니, 제가 멀쩡한데 누가 그런 소문을... 사장님 멀쩡한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이상한 말 흘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꼭 알아봐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요. 여보, 동네에서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소문이던데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뭔가 빌미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 평소에 좀 차분하게 행동해. 남편 말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확 소리쳤어요. 빌미는 무슨 빌미?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은 내가 정신병이라는 소문 돈다는 말에 그런 식으로밖에 대답 못해? 진짜로 내가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말 안 듣고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가 보지. 그게 뭔 헛소리야. 살면서 어머님한테 대든 적 한 번도 없어. 그 악담도 다 들으면서 인내한 나한테 당신이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떤 취급당했는지 알면서. 그래서 나더러 당신 편 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힘든 척 하지 마. 전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순간 이혼 생각이 확 나더군요. 그때 제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엔 이런 부당한 일에도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이혼해봐야 갈 곳도 없고 힘들기만 할 거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돈을 벌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도 돈 벌고 내 몫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냐,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낮았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런 싸움으로 이혼 이야기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환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딸깍 윙. 처음엔 그냥 환풍기 모터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매일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참으려고 할 때마다 더 들리니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환풍기가 아예 멈춰버렸어요. 이참에 고쳐야겠다 싶어서 기사님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려다가 굳이 이야기해서 뭐 하겠나 싶어 이야기 안 했죠. 그런데 기사님이 오는 그날 점심 무렵 시어머님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동네 약 좀 타러 간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일찍 나가셨고 전 별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기사님을 안내했어요. 기사님 여기 환풍기예요. 한번 봐주세요. 네 사모님 사다리부터 좀 가져올게요. 그게 그날 오후 2시 무렵이었어요. 그 순간이 제 30년 결혼 생활의 끝장내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박 기사님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환풍기 덮개를 천천히 떼어내셨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멈추시는 거예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기사님은 한참을 환풍기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사다리 위에서 굳은 얼굴로 절 부르셨어요. 사모님 이거 좀 직접 올라와서 보셔야겠는데요. 왜요? 뭐 큰 문제라도 있어요? 대공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한번 직접 보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기사님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저도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사다리에 올라가 환풍기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사님? 환풍기 안쪽 모서리에 손톱만한 까만 렌즈가 박혀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히 욕조와 변기 쪽을 향했어요. 옆에는 작은 녹음기 같은 것까지 같이 붙어 있었죠. 사모님 이거 카메라예요. 그것도 무선으로 신호 보내는 비싼 모델이에요. 카메라요? 우리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왜 있어요? 사모님 그 정신 차리시고 사다리 내려오세요. 일단 앉으셔야 돼요. 기사님 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사모님 손 좀 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도 못 들겠더라고요. 기사님이 제 옆에 앉으셔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연히 단 거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작정하고 단 것 같은데 한두 푼짜리 장비도 아니고요. 기사님 누가 이런 짓을... 저희 집에 누가 들어왔던 거예요? 사모님 이런 카메라는 함부로 못 사요. 흥신소 같은 데서 쓰는 전문 장비예요. 그리고 외부인이 단 거면 이렇게 깔끔하게 못 달아요. 시간이 급해서 엉성해지거든요. 내부 사람 도움을 받았으면 모를까. 기사님 그럼 우리 가족이... 사모님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솔직한 사람이라서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대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다는 사람들은 보통 집안 곳곳에 같이 달아요. 한 대만 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났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사님 부탁드려요. 우리 집 좀 다 봐주세요. 진짜 다요. 제 침대 밑까지요. 사모님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 봐드릴게요. 기사님과 저는 숨소리도 죽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발견한 건 안방 화장대 거울 뒤였답니다. 거울 뒤에 작게 박혀있네요. 침대 쪽 다 찍히는 각도예요. 침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에어컨 송풍구 안쪽에서도 하나, 옷방 천장 전등 갓 안쪽에서도 하나, 부엌 식탁 위 시계 안에서도 하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발견할 때마다 제 다리가 점점 풀렸어요. 대체 이게 뭐야? 사모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기사님이 가장 충격적인 걸 마지막에 발견하셨어요.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그 안주머니까지요. 여기 안주머니 안쪽에 작은 게 박혀 있어요. 제 가방에까지요? 이건 도청인가요? GPS 추적 같습니다. 사모님 외출하실 때 어디 가시는지 다 추적되는 거죠. 전 제가 매일 들고 다니던 가방을 부들부들 떨면서 쳐다봤어요. 거래처 사장님이랑 점심 먹을 때도 시장에서 장 볼 때도 한시도 안 떨어뜨리던 가방이었거든요. 기사님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카메라 7개에 녹음기까지요. 사모님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기사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무선이에요. 신호를 어디로 보내는지 추적해보면 알 수 있죠. 기사님이 휴대폰 앱으로 한참 만지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사모님 이 신호가 다 사모님 집 와이파이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제일 강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기사님. 저쪽 방이네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외부인이 앉으시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강도, 도둑, 변태 뭐든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사는 시어머님이라뇨. 전 일단 카메라가 없는 시어머니 방으로 기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사님, 말이 안 돼요. 어머님 연세가 78이세요. 그 연세에 이런 카메라를 어떻게 다세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직접 따신 건 아닐 거예요. 이건 흥신소 단 솜씨예요. 어머님이 누군가한테 부탁하셨거나 사람을 들였거나 둘 중 하나죠. 사모님, 그 집히는 사람 있으세요? 한 사람 있어요. 어머님이랑 최근에 친하게 지내시는 한영자라는 분이요. 근처에 미용실 하시는데 어머님이 매일 오후 2시면 거기 가서 2시간씩 죽치고 앉아 계세요. 머리 자르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시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따져보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시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뭐 카메라에 증거가 되지만 누가 달았는지는 따져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저 시어머님이랑 30년 살았는데 그분 성격 제가 잘 알아요. 본인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저를 미친년 만드실 거예요. 사모님, 그럼 어쩌실 거예요? 기사님,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보신 거 못 보신 척 해주세요. 카메라도 제가 그대로 둘 거예요. 기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절 보셨어요. 사모님, 그러시다 사모님이 더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폭발하면 저는 시어머님 모함하는 미친 며느리가 돼요. 우리 남편이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3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시어머님을 카메라 가지고 신고했다? 그럼 어머님은 며느리가 멀쩡한 사람 모함한다고 펄펄 뛰실 거고 우리 남편은 어머님 편들 거예요. 100%. 사모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면서 진짜 누가 시켰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알아내고 싶어요. 기사님, 나중에 제가 증인이 필요하면 그때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사님이 잠시 절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고 알겠다고 대답해 주시더군요. 저는 기사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님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매일 오후 2시 어머님은 영자 미용실로 가셨어요. 2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오시는데 머리는 늘 그대로였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영자네 가서 차 한잔했다. 머리 자르신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요? 파마는 다음 주에 한단다. 왜?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따지고 될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여쭤본 거예요. 하여간 요즘 며느리가 어른 일까지 일일이 캐묻고 다닌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영자 미용실로 가신 사이 저는 청소를 핑계로 어머님 방에 들어갔어요. 화장대를 닦는 척하면서 슬쩍 침대 쪽을 봤죠. 베개 밑에 뭔가 살짝 보였어요. 작고 까만 폴더폰이었어요. 이게 뭐지? 어머님 폰은 따로 있는데.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정말 옛날 폴더폰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모양이더라고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휴대폰이었어요. 이걸 왜 어머님이 갖고 계시지? 폰은 켜져 있었어요. 통신사 신호도 잡혀 있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누가 번호를 살려서 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베개 밑에 두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안방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시어머님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영자야, 2달 안에 끝내야 해. 쇼핑몰 계약 전에 그년 정신병이나 외도로 이혼시켜야 너희 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 근데 괜찮은 건수가 안 잡히네. 분명히 그 돈을 공방만으로는 안 벌었을 거야. 쟤깝게 뭐라고 그 큰 돈을 벌어봐? 분명히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설치한 카메라에 전화 내용 같은 것도 걸릴 법한데 하나도 없어. 위치 추적기 달아놔도 집 공방뿐이고
가방을 놔두고 다니나? 시어머님의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혼시키겠다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게다가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도 아예 저를 믿지 못해서였어요. 제가 나쁜 짓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제 정신병 병력을 뒷받침할 영상이나 외도를 증명할 건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태웅이? 어미 말이라면 무조건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년만 사라지면 네 딸은 내가 책임지고 내 며느리 만들어줄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년 내보낼 테니까 곧 저 정신 나간 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편해. 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손에 쥐고 있던 청소기를 놓쳤어요. 청소기가 쓰러지는 소리에 어머님이 호통을 치시더군요. 누구야? 어머님 저예요. 청소하다가 청소기 떨어뜨렸어요. 청소를 발로 하니 정신 안 차려? 네 어머님 죄송해요.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날 밤 이불을 푹 덮어쓰고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는 어디서도 마음 편히 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직접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건 차이가 컸어요. 게다가 제게 족쇄처럼 카메라와 위치 추적기를 단 사람이었죠. 생각할수록 분노가 차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도저히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친정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이혼 생각 중이야. 뭐?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잘 생각했어. 그 집구석 버려도 괜찮지. 근데 그렇게 우울증 걸려서 힘들 때도 이혼은 안 된다더니 갑자기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어제 우리 집 화장실 환풍구가 고장나서 기사님 불렀거든. 근데 거기서 카메라가 나왔어. 더 놀라운 건 침실부터 거실, 부엌까지 카메라가 7대나 있어. 그거 단 사람은 시어머니고. 뭐?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내가 너 시집 보낼 때부터 그 양반 이상하다고 했어. 갓 22살 된 애 데려가면서 꼬장이나 부리더니 너 감시한 거지? 진정해 언니. 아니 진정이 되겠냐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에 카메라를 달았다는데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나 이혼시키려고 그거 달고 내 가방에 위치 추적기도 붙여놨더라. 카메라로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증거나 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나 봐. 미친.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너 정신병 관련된 이야기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 언니는 알아? 영자 아줌마네 미용실이잖아. 우리 가게 단골이 어제도 거기 갔다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니네 동생 정신병이라던데 사실이에요. 저기 영자 아줌마가 그러던데 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 미용실 가서 욕을 한 바가지 했어. 그 양반한테. 아, 이해가 되네. 어제 내가 시어머니 대화 내용 몰래 엿들었거든. 그때 뭐라는 줄 알아? 나 이혼시키고 그 아줌마네 딸을 남편이랑 결혼시키겠다더라고.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네. 나 진짜로 정신병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딴 짓을 하는 건지. 그런데 제 언니가 저보다 더 화가 나서 흥분하더군요. 이런 미친 할망구가 진짜... 내가 진짜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 언니 안 돼. 지금 가서 따지면 다 도망가. 그리고 이혼할 때 불리할 수도 있고.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네 남편은 알고 있어? 알아도 몰라도 그 남자하고는 이혼할 생각이었어. 평생을 참으면서 살았어. 그리고 알아도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 거야.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인 사람이잖아. 그 사람에게 난 그냥 집에 붙어있는 식모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헤어지는 거기도 하고. 하긴 남편이 잘 잡아줬으면 네가 이혼 생각했겠어? 시어머니만 떼내고 분가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어쨌든 내가 상황 봐서 증거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터뜨릴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모든 걸 밝히고 나락가도록 만들어줘야지. 혜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 편이야. 이혼 잘 생각했어. 응, 언니 고마워. 저는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일을 함께하는 듯한 영자 씨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그분의 딸까지 모두요. 그렇게 맡겨둔 지 며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 알아낸 거 있나요? 그 한영자 씨 딸이요. 2달 전부터 남편분 학교 정문 앞 카페에 거의 매일 와 있었습니다. 목격자 탐문하니 바로 알아보더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 식당에서 의뢰인의 시어머니랑 그 한영자 씨 그리고 한영자 씨 따님 이렇게 셋이서 자주 밥 먹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안에 끼어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문제가 좀 있더군요. 그 한영자 씨네 집에.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영자 씨 따님이 이혼을 2번이나 했던데요. 그걸 혹시 그 시어머니가 아십니까? 그 알면 귀한 아들이랑 엮어줄 생각은 못했을 텐데요. 게다가 빚도 꽤 있는 모양이고요.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요? 전 너무 놀라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무리 못나도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보다 더 싫었다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알고도 그 여자랑 재혼을 시키려는 건지 모르고 재혼을 시키려는 건진 감이 안 오더군요. 네, 모르셨나 보네요. 하긴 뭐 철저하게 숨기긴 했는데 조사하는 사람 눈을 속이진 못하죠. 그리고 첫 번째 이혼은 남편 몰래 도박 빚져서 생긴 것 같고 그 2번째 이혼은 시댁돈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자료 소송 중이고요. 아주 골고루 사고를 쳤던 여성분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길 바랬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테니까요.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온 저는 다음 날 어머님이 미용실로 가신 그 2시간을 노렸어요. 어머님 방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니 마음 편히 어머님 방에 들어가 베개 및 폴더폰을 꺼냈죠. 다행히 폰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아버님 기일을 입력해봤어요. 한 번에 풀리더군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님 폴더폰 안에는 어머님과 한영자의 카톡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하나하나 읽기도 힘들었어요. 언니, 우리 미영이 참하지? 언니 며느리감으로 딱이지? 걔가 요리도 살림도 수준급이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참 잘하더라고. 언니네 그 며느리랑은 차원이 달라. 나는 많은 거 안 바란다. 우리 아들 내조만 잘하면 돼. 살림만 잘하면 되고. 돈은 벌어서 뭐하니? 여자가 돈 벌어봐야 우리 아들 스트레스만 받아. 맞아. 여자는 고분고분해야지. 우리 딸 선택한 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 우리 미영이 잘 봐줘서. 미영이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꼴에 돈 번답시고 아들 시댁 무시하는 년은 내가 용납 못해. 그년 나가고 나면 그년이 가지고 있던 공방 임대료는 우리 둘이 반반 나누자. 모든 걸 알고 보는데도 충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들었던 모든 게 환청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증거가 떡하니 있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카톡 화면을 한 장 한 장 다 찍었어요. 영상으로도 찍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한영자 씨가 보낸 메시지 말이에요. 딸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오래 살았다는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혼 이야기가 아예 쏙 빠져 있더군요.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카톡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봤는데 한 명이 2번 이혼했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저는 폴더폰 사진첩까지 다 뒤져봤어요. 한미영 사진은 몇 장 있는데 어디에도 결혼이나 이혼 얘기는 없었어요. 그때 직감이 왔죠. 한영자, 이 여자 우리 시어머니까지 속이고 있는 거구나. 전 모든 화면을 제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고 폴더폰은 그대로 베개 밑에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 일부러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다녀오세요, 어머님. 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나가는 거 아니었어? 집에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즘 쇼핑몰 납품건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살 긁었습니다. 뭐? 꼴랑 그것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너 지금 잘난 척해? 내가 뭐라고 했어? 넌 우리 아들 내조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잘난 척이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서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쉽지? 어디 한번 더 힘들게 해줘봐? 힘들어서 공방에도 못 나가게 해줄까? 아이, 어머님 그게 무슨 잘난 척이라뇨. 전 그런 적 없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저는 거기서 더 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말이죠. 정신병에 걸린 년을 안 내치고 받아줬더니 아주 이젠 어른을 개떡같이 취급해? 이 망할 년이. 니깎게 뭔데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우리 아들 심기를 건드리냐고? 두고 봐라. 누가 포기하는지. 어? 제 의도대로 시어머니는 아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는 쓰지도 못할 욕들도 찰지게 하셨죠. 전 속으로 웃으며 겉으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지만 이젠 제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저는 장보러 나간다며 나왔습니다. 그날이 시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제 어깨에서는 시어머니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은 가방이 매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오늘 일 마치고 내가 주소 보낸 호텔로 와. 할 이야기 있어. 집에서 보면 되지 무슨 호텔이야. 둘만 이야기 좀 하자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어머님한텐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전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남편이 일하는 학교와 거리가 그나마 가까웠습니다. 6시가 좀 넘는 시간, 남편이 호텔로 왔습니다. 저는 거의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보자는 건데?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랐는지 눈만 껌뻑거리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당신 지금 잘 나간다고 나 버리고 새 인생 살겠다 이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속셈 따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가 잘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가는 걸 시샘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거야. 뭐?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쇼핑몰 입점하게 됐다고 했을 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더러 잘난 척한다고 했지?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야기했겠어? 좋은 일이니까 축하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 당신들도 내 가족이니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는데? 그건 비난이 아니라 뭐 걱정이었어? 그 신랄한 말투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 중일 때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예, 너 지금 어디니? 오늘 너희 시아버지 기일인 것도 잊었어? 잠깐 밖에 나와 있어서요. 금방 들어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 보여줄 테니까 같이 집에 가. 근데 그 전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 저는 카페 카운터로 가서 카페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이 카페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사장과 직원에게도 확인을 받았어요. 제가 이 카페에서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뒤에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가는 내내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 건지 알려준다고. 조용히 따라와서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듣고 있어. 시아버지 기일은 20명 남짓한 시댁 친척들이 우리 집에 다 모이는 큰 자리였습니다. 시동생 부부, 시누이들, 큰집, 작은집 다요. 그런데 이번엔 외부인이 끼어있더군요. 바로 한영자 씨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알아서 나타나 주신다니 이보다 더 좋은 무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야, 이 뻔뻔한 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밖에서 네가 뭐하고 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걸레 같은 년이! 남편이 나서려는 걸 제가 말리고 말했습니다. 걸레라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뒤에 있던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인상을 팍 쓰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너 네 마누라가 요새 뭐하고 다니는지 알긴 하니? 얘 공방에서 돈 벌었다는 거 싹 다 거짓말이야. 뒤로 나쁜 짓 하면서 돈 벌었더라. 어쩐지 저렇게 모자란 게 돈을 많이 가져온다고 했어. 나쁜 짓을 하니 그렇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이라뇨? 전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네가 딴 남자 만나면서 돈 받아 처먹는 걸 말하는 거지? 발뺌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증거 다 마련해 뒀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핸드폰으로 제 위치 추적기 위치를 확인해 줬습니다. 내역을 보니 정확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나와 호텔에서 2시간 이상 머문 내역이요. 이것 봐라. 네 마누라 딴 남자 만나고 다녀. 몸 팔면서 돈 벌었다고. 이런데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는지? 어? 어머니, 혹시 저한테 위치 추적기 달아두신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정의 실현이다 이년아.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에 네가 밖으로 나돌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 아들 배신하고 딴 남자 만들어 돈이나 만들어 온 년. 너 같은 년은 내가 못 받아줘. 아범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몸만 나가. 네가 공방 차린 것도 우리 아들이 안 도와줬으면 못했을 거니까 그것도 놔두고 가고. 참 욕심이 끝도 없더군요. 이혼도 시키고 싶은데 그 와중에 제 공방이 욕심은 났나 봅니다. 그 공방 가져봐야 기술 없으면 하등 쓸모도 없는데도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딴 남자라고요? 이혼은 또 무슨... 말 그대로야. 내가 그전부터 전현하는 짓이 수상해서 이것저것 시도했었지. 근데 이번에 딱 걸렸잖아. 그것도 시아버지 기일에 호텔에서 딴 남자나 만나고 있었다니. 아들아, 저런 년은 버리고 다른 참한 여자랑 재혼을 해라. 내가 괜찮은 여자 알아놨어. 봐라, 영자네 딸이 아주 착하고 순종적이라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때 한영자 씨가 추임새처럼 말을 하더군요. 아유, 형님, 그런 말을 이럴 때 하면 어떡해요. 우리 딸이 아무리 탐이 나도 그렇지 이혼은 시켜놓고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너 부른 거 아니냐.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인연을 내보내고 네 딸 내 며느리 삼으려고. 한영자 씨 얼굴에 한발웃음이 피어오르더군요. 게다가 그 옆에 서 있던 한영자 씨 딸도 되지도 않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요. 다 늙어서 짓는 미소라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예쁘겠냐마는. 갑작스러운 일에 친지들이 모두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사람들 다 모아두고. 다들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지. 증거도 떡하니 나왔고. 난 애매모호한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 했으면 상을 받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절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전혀는 잘못을 했으니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맞지. 친척들이 곤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기일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던 거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머님 옆에서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용아, 넌 잠자코 있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네 앞길은 이 어미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주마. 저런 여자는 애초에 정리했었어야 했어. 아니, 정리를 하고 말고 저 호텔부터 말이 안 되는데. 네가 네 와이프 믿고 싶은 그 마음 나도 잘 안다. 네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래도 전혀는 이미 끝났어. 나한테 들킨 순간 끝난 거라고.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와이프는 오후 4시쯤 넘은 시간부터 혼자 카페에서 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6시쯤 넘어서 와이프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이게 무슨... 너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왜 일찍 가서 기다렸겠어? 너 오는 동안 딴 남자 만나고 있었을 거야. 남편이 당황한 듯 절 보더니 한숨을 팍 쉬더군요. 아니 제가 와이프가 혼자 카페에 계속 앉아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CCTV 다 돌려봤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카페에 있는 걸 다 봤다고? 전 그 순간 일어났어요. 식탁 앞에서 뒀던 제 노트북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보, 그리고 친척분들, 오늘 제가 영상 한 편 같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나온 첫 번째 영상은요. 우리 집 화장실 환풍기 안쪽에 욕조 쪽을 향해 박혀있는 카메라 렌즈 클로즈업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환풍기 때문에 기사님을 부른 그날 영상이 집 TV로 송출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영상기기 전문가가 와서 해놓고 갔었죠. 이게 뭡니까 형수님? 시동생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집 화장실 환풍기 안에 박혀있던 카메라예요. 그리고 저희 옷방에도 거실에도 부부가 쓰는 방에도 이거랑 똑같은 거 7개가 더 있었어요. 카메라요? 화장실에 카메라가 왜 있어요? 그러게요. 누가 달았을까요? 전 아닌데 남편도 아닌 것 같고. 친척들이 와글와글 술렁였어요. 시어머님 얼굴이 새파래지셨고요. 이게 다 뭐야? 당장 한 거? 어머님 잠깐만 더 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틀었어요.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폴더폰으로 통화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우리 태용이? 어미 말이라면 무조건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년만 사라지면 네 딸은 내가 책임지고 내 며느리 만들어줄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혀 내보낼 테니까 곧 저 정신 나간 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편해. 거실이 쩍 갈라지는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친척 30명이 돌처럼 굳어버렸죠. 한영자 씨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고요. 한영자 씨 어디 가세요? 저는... 앉아 계세요. 영상 더 있는데요.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TV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걸 막을 순 없었죠. 아니야, 조작이다. 저 미친년이 조작했다.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까지 다 있어요. 좀 보세요.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시어머님과 한영자의 카톡이 큼지막하게 떴어요. 미영이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꼴에 돈 번답시고 아들 시댁 무시하는 년은 내가 용납 못해. 그년 나가고 나면 그년이 가지고 있던 공방 임대료는 우리 둘이 반반 나누자. 작은 어머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시고 경악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진짜 이러셨어요? 질부한테? 대체 질부가 뭘 잘못했다고? 질부가 형님 모시느라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요.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년이 나 모함하는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뭐가 나쁜 거야? 누가 봐도 영자 딸이 훨씬 나은데. 시어머니 그 말에 제가 웃으며 한영자 씨와 그녀의 딸을 보며 화면을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흥신소에서 조사한 한미영의 2번의 이혼 판결문 사본과 위자료 청구 소송 자료가 떴어요. 친척들이 모두 헉하며 놀라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형님,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이런 사람을 들이려고 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이것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이혼이 모두 돈 때문인 거 믿겨지세요?
흥신소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이혼은 저 여자의 도박비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혼은 저 여자가 시댁 재산에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시어머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이 한영자를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영자야. 언니. 야, 한영자! 언니 진정해. 미영이 이혼했단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언니야,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라고? 2번? 너 나한테 미영이 시집 한 번도 안 갔다고 했잖아. 처녀라고 했잖아. 언니야, 미안해. 그게 우리 미영이가 이런 축일년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우리 집에 네 딸년 들여보내서 뭐 할 작정이었어? 한영자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태영아, 넌 내 맘 알지? 다 너를 위해서였어. 뭐가 저를 위한 건데요? 대체 뭐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들쑤신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냐고요? 난 잘못이 없어.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지. 너도 네 마누라 마음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참한 며느리 데려오려고. 내가 아무리 어머니 말을 잘 들어도 이런 짓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고 했었어야죠. 제가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왜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꺼냅니까? 게다가 데려온 여자가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아들을 내주려고 했어요? 정말로 난 몰랐어. 그냥 참한 여자인 줄만 알고. 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 그게 잘 되는 거야? 2번 이혼하고 빚더미에 앉은 여자가 엄마 보기엔 우리 집 며느리감이야? 태웅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제가 엄마 편드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고요? 지금도 책임봇질 행동해놓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태웅아, 어미가 그게 이래서 와이프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해도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혼 당해야 돼요, 제가. 태웅아, 그게 다 너 카메라의 위치 추적기 진짜 뭐 치매라도 걸리셨어요? 노망이라도 나셨냐고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들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순하고 엄마만 생각하던 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절 바라보더니 마른 세수를 하고는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나더러 CCTV 보라고 한 거잖아. 맞아, 다 알았어. 알고서 그렇게 한 거야. 당신 호텔로 부른 것도 일부러 그런 거고. 저 봐라. 저 년이 나쁜 년이야. 난 속아 넘어간 것밖에 없어. 어머님, 그런다고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위치 추적기까지 붙인 죄가 사라지진 않죠. 게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행한 폭언들 모조리 녹화되어 있던 건 아시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호텔에 있으면 당신 어머니가 날 부를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나를 외도한 사람으로 몰았겠지. 근데 내가 당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여태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면 됐잖아. 당신이랑 시어머니 밑에서 쥐죽은 데 살았으면 됐잖아. 근데 여태 인내하고 감내한 날 쫓아내려고 했어. 내 행실을 트집 잡아서. 정신병, 외도 이런 걸로 날 이혼시키려고.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제 말이 너무도 일리가 있었는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평생 어머님 편들면서 날 나쁜 년 취급한 건 당신이야. 어머님도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 못지않게 당신도 날 끊임없이 실망시켰어. 여보, 내가 어떻게든 다 수습할 테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일단 분가부터 하고. 어머니랑도 거리를 두면. 내가 왜? 왜 참아야 하는데?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할 때는 돈 먹는 식충이라고 욕하고, 일 시작하고 돈 버니 잘난 척 그만하라고 남편 기죽인다고 난리. 대체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번만 용서하면 난 용서할 생각 없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날 걸레 같은 년이라고 모욕한 것도 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내 맘 돌릴 생각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난 두 번 다시 이런 정신 나간 집구석이랑 상종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는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제 삶을 찾아 집을 떠나왔습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소송을 가면 남편이 너무 불리해진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재산을 떼어줄 테니 협의 이혼으로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을 받고 이혼을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통장직 부녀의 활동 다 박탈되셨답니다. 한영자 씨의 미용실은 몇 달도 안 돼 폐업했어요. 남편은요, 저랑 협의 이혼하고 본가에 어머님 혼자 두고 자긴 따로 원룸을 얻어 나갔어요. 평생 어머님 곁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던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매일 전화하셨지만 남편은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친정언니 떡볶이 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한복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년아, 네가 날 속였어! 내가 뭘 속여? 누가 누굴 속였다는 거야? 귀에 익은 두 목소리였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골목 안쪽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랑 한영자 씨가 폐업한 미용실 앞에서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한영자 씨 딸이 두 번 이혼한 일과 도박빚이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진 직후였거든요. 그때 시아버지 기일에 싸울 줄 알았는데 한영자 씨가 잘 도망 다녔는지 시어머니가 이야기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오늘 딱 마주친 모양이었습니다. 한영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영이 두 번 이혼한 거 한마디도 안 했잖아. 언니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우리 미영이 흠을 어떻게 언니한테 다 말해? 흠? 두 번 이혼한 게 흠 정도냐? 그게 어디 우리 집 며느리 자리에 들어온 게 가당키나 해? 누굴 속이려고? 그 말에 한영자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속이긴 누가 속여? 그리고 속을 뻔한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너 같은 여자한텐 내 딸 절대 못 맡겨. 뭐? 저렇게 멀쩡하고 자기 손으로 가게까지 일군 며느리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이혼시키려고 난리친 사람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딸한테는 안 그러겠냐고? 종년 부려먹듯 하다가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너 같은 사람한텐 내 딸 못 줘. 죽었다 깨어나도 못 줘. 이혼 두 번 한 게 뭐가 흠이야?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아들이 흠이지. 이 년이? 동네 사람들 다 보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멀쩡한 며느리 이혼시키려고 화장실에 카메라 달고 위치 추적기 달았던 여자가 이 사람이야? 이런 여자한테 누가 자기 딸을 보내? 어? 야! 우리 딸이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둔 아들보다 훨 나아. 알겠어? 골목골목에서 동네 분들이 다 쏟아져 나오셨어요.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죠.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굳이 가서 말 한마디 더 보탤 필요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가게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동네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셨답니다. 평생 통장 부녀회장 하시면서 떵떵거리셨던 분이 시장에 가시면 채소도 잘 안 팔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시어머님이 멀리서 보이면 동네 분들이 슬그머니 다른 길로 돌아가신대요. 저는 쇼핑몰 본점 매장을 두 곳 운영하게 됐어요. 위자료랑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으로 공방도 2배로 키웠고요. 딸 지원이랑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친정언니도 매주 떡볶이 한 보따리 들고 놀러와요. 혜수가, 너 요즘 얼굴 좋다? 진짜 좋아 보여. 언니, 다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네가 다 한 거지. 네가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묻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30년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잠깐 눈물이 났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오랜 기간 있어서 정이라도 들었을까 싶었는데 정보다는 서름이 더 많았는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시어머님은 3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뿌리셨고 결국 동네 한복판에서 외면받는 자리를 거두셨어요. 저는 30년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았고 결국 성공스럽게 홀로 설 수 있었고요. 여러분, 누구든 자기 인생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못합니다. 참고만 살면 안 돼요. 의심이 들면 끝까지 들여다보시고 진실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